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스네 살롱 조감독입니다. 달달 보름입니다. 날씨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요. 근데 벚꽃이 정말 빨리 떨어졌어요. 꽃은 이미 네. 끝났고요. 근데 이제 좀 따뜻해져가지고 네네. 옷도 좀 가볍게 입을 수 있고 산책하기 너무 좋은 맞아요. 날씨다. 네. 보름님 어떻게 여기저기 좀 다니셨어요? 요즘에? 저는 멀리는 못 가니까 네. 저희 반려견이랑 같이 서해 바다를 서해바다 어디? 영흥도랑 그 무의도 한하계 해수욕장이라고 거기 어떻게 산책로가 그렇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찾아서 갔어. 네, 근데 저희 강아지가 번식견 출신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묶여 있던 아이여서 봄날에 이렇게 모래밭을 걷는 게 견생 최초인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 좋아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네, 그러겠네. 항상 집 앞에서 그 외출을 하면은 눈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어떡해. 이렇게 묶고 있어서 자주 나와야겠다. 그리고 또 겨울을 싫어했어요. 걔가 너무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실내에만 네네. 있었으니까. 그래서 날 좋을 때 더 많이 나와야겠다. 또 많이 더우면 또 못 다닐 것 같아요. 저는 벚꽃 구경을 못 했어가지고 미팅하러 지방에 갔다가 네. 거기에서 했네요. 벚꽃 구경을. 여기 제대로. 앞에 벚꽃 너무 많이 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할 때는 뭔가 산책을 하고 여유롭게 꽃을 보질 못하니까 네. 뭔가 삭막한 하루를 보내다가 네. 미팅하러 가서 지나가는 길에 그 도로를 달리는데 좌우에 흩날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런 풍경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니. 안 돼요. 삭막하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근데 그때 정말 제대로 구경을 해가지고 네. 올 시즌에는 벚꽃 구경 제대로 했다 하는 음. 위안을 좀 받고 있고요. 네. 아직 언니들 벚꽃은 졌지만 날씨가 좋기 때문에 여기저기 네.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직. 네. 철쭉철이죠. 이제 좀 있으면. 네. 저희 팟빵에 댓글을 그 사이에 많이 남겨주셨는데 네. 근데 다 셜록님 팬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게 다 셜록님만 나오는 편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 저희 방송에도 댓글 좀 남겨주세요. 달달 보름 나오는 편에도. 나 좀 서운하다. 아홉스 가위 네. 편을 듣고 코모스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는 선샤인의 완벽한 죽음을 읽고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됐어요. 흡입력 있게 재미있게 잘 쓰셔서 아홉수 가위도 읽었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재미있는 요소가 엄청 많으네요. 파묘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돌아와 주셔서 기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위에 레드몽님이 안전가옥 시리즈 정말 주옥 같은 작품이 많죠. 최근에 짝꿍 읽고 있는데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거 도전해볼게요. 저 안전가옥 시리즈 되게 좋아해가지고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책을 잘 만드시더라고요. 너무 잘 써요. 그리고 작가님들이 요즘 글 쓰시는 분들이 보통 솜씨가 아니야. 요즘 스타일. 빠져들어가. 같은 책을 읽고 마들렌 뮤님께서도 일단 이 책 도서관에 없나 싶어서 검색해보고 이 책만 빌려와야지 하다가 대출 가능 권수를 가득 채워 무겁게 돌아왔습니다. 읽는 동안 가볍게 툭 던지는 듯한 문체 덕분에 술술 읽히다가 갑자기 한 문장 한 문단에 확 감겨버리더라고요. 막연하게 불안하게만 했던 나이의 끄트머리가 실체가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줘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재미있는 책 만났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책 정말 재밌거든요. 꼭 읽어보세요. 네. 월요일 종아님이세요? 좋아한 줄 알았는데 나도. 종아님이시네요. 돌아오신 게 반가워서 댓글 처음 달아봐요. 이게 세이노의 가르침 편에 달아주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미니님 저도 ESTJ인데 저랑 진짜 똑같으세요. 저도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 먼저 떠올리는 편이라 미니님 말씀에 엄청 공감했습니다. ST분들 네. 너무 존경합니다. 그러게요. 진짜 그 이성적인 사고방식 배우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릴리님? 아홉스 가위 편 듣고서 동방신기도 사회생활하는데 나도 참고 살아야지 했던 거 너무 웃겨요. 네. 라고 해주셨네요. 공감을 4분이나 해주셨어요. 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달아주실수록 저희가 힘을 내서 방송을 한다는 거 꼭 잊지 않고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달에 예고를 한번 해드렸었거든요. 저희 방송에 어마어마한 셀럽이 출연하신다. 셀럽. 제가 우리 파케 다이아몬드
보름님 네. 말고 또 소담님을 알게 됐잖아요. 소담님 덕분에 제가 이분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운영자 모임에서 만나게 됐고요. 만나자마자 저희 방송에 꼭 좀 출연해 달라고 다리를 붙잡고 누워서 정말요? 한 바퀴 반을 돌고 제가 어렵게 모신 분이시거든요. 아, 팟캐스트 계 셀럽이에요. 혼밥 셀럽. 생활자의 책장에 김다은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셀럽이라니 저희 사이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대체? 셀럽 맞잖아요. 큰일 날 말씀을 하세요. 셀럽이죠. 무슨 아니, 말이죠 진단을 대체? 내려볼까요? 혼밥 생활자의 책장 구독자 수 몇 명입니까? 몰라요. 4,000 뭐 명이던데? 중요합니까? 전 알아요. 4,000명이 아니,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많이 댓글도 달리지 않아요. 저희 방송은. 아니에요, 왜 제가- 댓글을 안 달아주시지? 제가 틈틈이 염탐을 가는데 댓글 굉장히 많이 달려요. 안 읽어줄 뿐이야. 내가 볼 때 관심이 없어. 안 읽어주시면 아니. 안 달리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더 네. 많이 읽어야겠다. 저도 되게 댓글 받고 싶은데 그래서 되게 지금 부러워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아, 나도 댓글 받고 싶다. 제가 볼 때는 좀 겸손해 사람이. 왜 이렇게 겸손할까? 아 경상도 여자들이 좀 칭찬에 약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약간 네, 부끄럽고 네, 이런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약간 손에 땀 날 것 같아요. 배 아플 것 같아. 와, 근데 혼밥 생활자의 책장이 꽤 오래됐잖아요. 네, 맞아요. 언제 시작하신 거죠? 아, 또 얘기해야 되나? 아, 난 부끄러워. 아니, 얘기해주세요. 아니, 아, 나 진짜 아니 근데 몇 년 됐는지 얘기하는 게 왜 부끄러운지 물어봐도 돼요? 아니, 왜냐면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 진짜로. 한 2016년인가에 시작했어요. 곧 있으면 10년이다. 그쵸? 그쵸. 2년만 그러려. 채우면 아, 내가 지금 날짜 잘못 생각하고 있나?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렇잖아요. 여튼 제가 알기론 그쯤 됐고요. 음. 근데 물론 중간에 약간 뭐 조금씩 쉬기도 하고 했지만 그리고 뭐 올리는 업로드 주기가 조금 이제 텀이 커지거나 뭐 이러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그때부터 만든 거예요. 그래서 느낌만 따지면 그럼 한 10만 명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구독자가. 그래서 제가 약간 부끄러운 느낌이 좀 있고 더 좀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제가 쭉 관찰을 해보니까 밀어주는 채널들이 있어. 그러니까 팟빵에서 밀어주는 채널들이 있어요. 팟빵에서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건 거기서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사실. 그거 말고도 제가 생각할 때는 팟빵에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아. 자기들만의 밀어줘야 될 채널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 저희랑 비슷하게 시작해서 출발한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은 지금 벌써 구독자가 한 3,000명 정도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엄청 밀어줘요. 팟빵에서. 계속해서 이제 노출을 시켜줘.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하나하나 다 방송을 클릭 해가지고 메인에 띄우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알고리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수기라고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클릭해서 네, 그러니까 그 썸네일 같은 걸 보고 괜찮다? 어떤 방송일지 좀 뭐 다 듣지는 못하시겠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띄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밀어주는 게 있다는 게 맞을 거예요. 밀어주는 채널이 있던데 뭐야 근데 우리 채널이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안 자주 밀어주는데? 뜨던데요, 근데? 근데 그래요? 예전에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팟빵에서 전화가 온 건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 애플 쪽으로도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그런 걸 하지 않고 팟빵에만 올라가는 걸로 해주면 자기들이 뭔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아, 이거구나. 라는 연락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 또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또 지금은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더 이상 사실 그 조건이 되게 배타적인 조건이니까 맞아요. 싫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또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좀 더 방식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나름 그들도 되게 자기들 플랫폼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였다. 아, 그런 것 같아. 그 그 조건을 수락한 채널들을 초반에 많이 밀어줬던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그 뒤에 이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당연히 거절했죠. 이유를 물어봐도 됩니까? 팟빵에게 종속되고 싶지 않았어요. 난 자유로우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신데 얼마나 자유로운지 스스로 자기소개를 통해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주시겠어요? 자기소개 좀 다 된 거 아니었어요? 저는 혼밥생활자의 책장이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있고요. 직업은 시사인이라고 하는 시사 주간지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김다은이고요. 아까 조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소담님이 책 팟캐스트 만드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모임을 주최하신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인사를 처음 하게 됐죠. 맞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조 감독님이 엄청난 ENFP인가요?
저 ENFJ. 네, 그래도 FJ. J네요, J. 네. 전 인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되게 조 감독님 보면서 너무 신기해하고 그날 거의 약간 첫 모임이었는데도 감독님이 굉장히 어떤 상담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그날부터 바지가랑이 잡으신 거예요? 근데 출연해 주십사. 아니. 눈빛을 보내고. 출연에 대한 얘기는 솔직히 하지 않았고 기자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네. 그거는 안 했고 팩트에 솔직히 기반한, 말해서 네. 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법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얘기하시면서 제가 관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다, 깊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F의 정수를 그날 또 네. 보여주시고 가셔서 너무 좋았죠. 호감을 갖게 됐죠. 아 정말일까요? 감독님께. 되게 네. 이해를 못하는 눈빛으로 돌아가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달라서 되게 좋았어요. 그 뒤에 어떤 또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저희 그때 모였던 멤버들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기자님이 따로 또 초대를 해주셨어요. 집으로 초대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또 이제 F인 또 지인분이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F와 T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날 굉장히 깊게 토론을 했거든요. 네. 고양이 섬 얘기가 그때 나왔어요. 그 F였던 분이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니까 나는 나중에 고양이 섬을 사가지고 거기에 고양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자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 수 있어. 지금도 살 수 있어. 왜 이렇게 부정확해 기억 이 사람. 지금도 살 수 있어. 녹음기 깎아? 진짜. 아니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근데 가능할 것 같아. 왜냐하면 기후위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수면 가까이에 있는 도시들의 땅값이 떨어지고 있고 섬도 땅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땅을 살 수 있어. 앞뒤를 다 잘라놓으셨네. 근데 중요한 건 F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원하냐면 와 너무 좋겠다. 와 나도 거기 가서 같이 고양이들이랑 살면 너무 좋겠는걸 하는 어떤 감정의 공감? 나는 공감한 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의 꿈을 응원해주고 맞아. 그게 가능하다는 그래. 걸 치열업 해준 거야. 막.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F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이성적으로 얘기하지? 기후위기, 이런 거 땅값. 지금도 살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T와 F의 차이인가 이런 토론을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때 더 이제 기자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좋은 쪽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선정하실 때에도 정말 기자님답다. 그렇네요. 기자님다운 책 선정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어떤 책을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남종영 님이 쓰신 동물 권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북트리거에서 나왔고요. 2022년에 출간됐고요. 굉장히 좀 함께 읽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 고르고 나서 좀 생각해보니 약간 책이 좀 너무 좀 딱딱한 느낌의 글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무엇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기엔 좀 곤란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너무 웃겨. 좀 해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반성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책을 고르신 이유는 분명히 가장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사가 이 책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원래 동물을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동물을 좋아한다는 말이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되게 뭐 우리가 이제 애완이란 단어를 쓰진 않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말은 쓰지 않지만 행동적으로는 애완적인 관점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네. 시선도 되게 많고 뭐 동물 애호 이런 식의 표현이 과연 맞나? 그러니까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존엄한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말 같기도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제 보름님도 되게 끄덕끄덕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반응을 좀 보여주시는 것처럼 요새 저는 이게 동물과 인간의 관계 맺기가 되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푸바오 열풍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완전 네, 그래서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푸바오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산천어 축제 같이 굉장히 잔인한 맞아요. 축제가 공존하고 맞아, 있고 맞아. 그리고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탈출하면서 동물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많이 다시 숙고하게 되는 계기들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인간과
아주 인간과 또 가깝게 살고 있는 이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우리 사회가 좀 정립할 타이밍이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관점들이 필요한데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미 읽었어 이 마음을. 기자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읽었어. 그리고 지금도 반려묘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두 친구들이 있어요. 고양이 두 친구들이 있고 15살 그리고 8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동물을 아주 가까이에서 접하면서부터 이런 동물권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사실 저도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혼자 사는 여성이 고양이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 막 채식을 한다. 약간 이 흐름 같은 것들이 또 그래, 이제 그래. 너무 클리셰하고 맞아. 또 쉽게 비판받는 어떤 그렇게들 취약성이 있는 바라봐요. 스토리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책들을 더 좀 읽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이 취약한 스토리를 보완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게 됐고 이 책을 사실 되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일단은 이 남종현 기자님이 한겨레 기자 출신이시고 네. 얼마 전에 이제 한겨레를 나와서 독립적인 연구소를 만드시고 아. 이제 환경 논픽션 작가로서 이제 본격적인 커리어를 만들어 가고 계신데 글이 일단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수사적으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분이 정말 문장이 담백하고 그런데 굉장히 힘이 있는 글을 쓰시는 분이라서 읽기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비유랄지 그리고 동물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으니까 네. 사실 그걸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정경에 대한 묘사나 행동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도 너무나 적절하고 가장 강점은 역시 이 꼼꼼한 취재와 진짜. 역사적인 사료들을 통한 정보의 제공 맞아.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게 되게 캐릭터 있는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쓰셨을까?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작가다. 이 작가는. 혹시 어떤 뭐 가까운 교류를 하는 그런 관계 한 달 전에 밥을 먹었네요. 진짜 이 소리 들어서 그쵸. 네, 작가님의 책을 소개하고 싶어서 제 생각에는 아니 제가 너무 아닌가. 존경하고 너무 네. 롤모델 삼고 싶은 아, 분이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친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친해지고 싶어요. 이분하고. 어때요? 어떤 캐릭터예요? 이분 이 키가 작가님? 크시고요. 남자분이신가요? 네. 남종영 남자 작가님 성함이네요. 키가 네. 크시고 그리고 정말 생각을 되게 이렇게 다방면으로 깊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환경 혹은 뭐 동물권 이러면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뭐 동물을 보호하자는 똑같은 입장들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안에서도 굉장히 알력 다툼도 많고 있겠죠. 지향성이 사실 조금씩 다른 게 맞아요. 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치열한 서로 헐뜯기도 하고 막 이런 정치의 장인데 말하자면 맞아요. 이 안에서 그럼 어떤 관점으로 이런 글을 쓸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때 참 균형감 있게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구나.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대화하면서도.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듣는데 영업이 된다. 그니까요. 영업 당해 지금. 네. 이 작가님 거 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진짜요? 어. 그럼 마지막 질문 여기 책을 읽지 않은 안 언니들에게 하실 거. 영업을 해본다면에 대한 답을 혹시 제가 했나요? 미리 하신 건가? 아니 근데 동물권은 보름님도 관심이 굉장히 네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오시기 전에 기자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 동물권에 관심 많아요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거 환경운동이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쉽게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잘못 썼다가 이제 뭐 동물권 환경운동 관심 많은 사람이 일회용품 쓴다 이런 식으로 공격당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이렇게 입 밖으로 커밍아웃 하듯이 내보내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조용히 뭐 유기견들 찾아보고 인보할 수 있는 친구들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뭐 소액이지만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너무 공감했던 게 정치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유기견 구조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센 말로 개판에 있으면 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인간끼리의 다툼이 되게 많아서 저도 그걸 보면서 조금 실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좀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책을 제가 처음 딱 도서관에서 마주하고 깜짝 놀란 게 일단 두께가 보이시나요? 두꺼워가지고 어머 되게 오랜만에 이런 두꺼운 책 세이노의 가르침 이후로 내가 오랜만에? 눈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책을 고르지 않았어야 됐던 것 같아요. 아니야.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좋았던 거는 저는 이런 책을 제가 읽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는 좀 스토리가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주로 소설이나 뭐 에세이도 잘 안 네, 소설을 위주로 읽는데 이런 책들을 한 번씩 읽으면 정말 저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저를 돌아보게 되고 제 주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또 싸대기를 때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책을 읽게 됐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냥 드문드문 뉴스나 어떤 기사를 통해서 봤던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수록이 돼 있는데 맞아요. 이런 사건들 뒤에는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던 거구나,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이걸 내가 알고 봐야겠다, 좀 더 알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자각을 좀 하게 만들어줬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책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책이라는 게 참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 쓸 때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기사 쓸 때 책을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조 감독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되게 다편적인 뭐 기사든 뭐 연구서든 뭐 이것저것 있지만 다 흩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책이라는 걸 한번 쓰기 위해서 작가는 정말 깊게 공부하고 오래 생각해서 정보들을 모아서 맞아요. 그걸 걸러내서 글을 쓰는 거니까. 저희도 언제나 이게 책이라는 것의 정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깊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동물 나도 약간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 뭐 동물권 이런 것들 관심 가는데 뭐부터 찾아봐야 되지 할 때는 정말 이런 책 한 권 제대로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짧은 유튜브 쇼츠 말고요. 진짜 책 한 권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과 다르게 소설책보다 사회과학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서 그러세요?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원숭이가 오랑우탄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보노보 누구는 뭐 오랑우탄 누구는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좀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묘사를 하지는 않고 되게 담백하고 되게 건조한 문체거든요. 기자님 출신이셔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이 동물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독자들한테 다가가는 데에는 더 힘이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너무 지금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책 그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줄거리 소개를 해주실 수 있죠? 큼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 책의 일단 뒷표지에 나오는 한 문장을 먼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역사는 인간과 그의 하인들로 구성된 닫힌 세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저는 정말 강렬한 문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책은 사실 이제 동물과 관련해서 그동안 좀 강가되어 왔었던 이 세계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해오고 노력해왔던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동물과 이제 인간이 어떤 접점에서 만나면서 그 접점들이 어떻게 정말 역사적인 변화들을 이끌어 왔는지 그런 다양한 스토리들을 좀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간과 함께 사냥을 했던, 인간과 함께 이제 힘을 모아서 실제로 다른 대형 고래들을 죽이는 데 일조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덴에 있는 범고래들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 실제로 사육장에 어린애가 떨어졌는데 이 어린아이를 구한 고릴라 빈티주아, 그리고 수족관 감금에 저항하면서 끝까지 투쟁했던 범고래 틀리쿰,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진 동물들이 좀 등장하고, 이런 동물들의 면모들을 소개하면서 실제로 인간과 동물이 착취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관계들이 어떻게 변화해서 지금은 사실 더 해방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나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책이 말하는 것은 동물에게는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롤로그에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의 목적은 사자에게 역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동물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공동의 세계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 말 그대로 아주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다르다. 뭔가 맞아요. 되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귀에 쏙쏙 박히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 녹음해도 네, 추천하고 끝날게요. 제가 게스트 웃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에 제가 유머 감각이 부족해서 우리가 막 질문을 좀 많이 이렇게 드리고. 즐겁게 웃으면서 서로 까는 느낌인데 지금. 근데 되게
우리가 저희가 여러 게스트들을 초대를 하지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그게 확 들어오게 정리해 주시는 게스트분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고, 묻어가고 싶네요. 근데 또 손에 기자님이 땀이 나고 배가 아파요. 근데 기자님이 혼자 말씀하시면 되게 힘들까봐 네. 저희가 오늘 1부에서 5부까지를 각각 좀 나눠가지고 소개하고 싶은 챕터를 하나씩 골라서 소개하는 네.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1부부터 5부, 1부는 길들임과 지배 사이, 2부 동물 정치의 개막, 3부 동물 영웅 잔혹사, 4부 동물 그 자체를 향해, 5부 앞으로 올 인간 동물 관계,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네. 여기서 제일 빠른 챕터를 골라주신 보름님께서 1부. 제가 그때 당시에 책을 읽기 직전이어서 몇 부 하실래요? 라고 해서 그럼 전 1부요. 약간 압박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도 몇 부 하실 거예요? 이런. 약간 부담스럽네. 뭘 해야 되지? 네, 1부는 안 고르셨더라고요. 약간 그건 조금 찔려가지고. 약간 전 딱 중간 3부. 다행히 3부가 내용이 제일 많아서. 좋습니다. 1부 길들임과 지배 사이. 네. 보름님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소개하기 전에 제가 네. 그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요. 저희 남편이랑 그 아이들이랑 가끔 동물원에 가는데 저도 사실 동물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교육 때문에 간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그 동물원이 싸거든요. 그냥 놀이기구 그래, 타러 그럴 것 가는 같아. 것보다. 가면 그리고 많은 걸 할 수 네, 있잖아. 그리고 뭐 푸바오도 몇 번 보러 갔었거든요. 유명해지기 전에. 근데 어쨌든 그런 데 가서 물개쇼를 아직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쟤들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제가 남편한테 질문을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야 쟤네도 다 뭐 먹으면서 하는 그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먹고 일이라고 살려고 생각하는 거 하는 아니야? 일일 수도 있어라는 그렇게 생각할 얘기를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뭔 개소리야 하고 그냥 넘겼는데 여기 1장을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네, 비슷하다고 할 수는 네. 없지만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소개하는 게 바로 개입니다. 네,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의 그런 조상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거든요. 늑대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정확하게 들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가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선 크게 한 2가지의 가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한 늑대끼리 선별 교배해서 만들어졌다. 혹은 늑대 스스로가 개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가축화 가설이라고 하는 이 2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주 순한 강아지가 된 개에 관한 이야기가 1장이 나오고요. 여기서 초반부터 약간 흥미진진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2장에는 고래잡이의 은밀한 거래라고 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범고래들이 인간을 도우면서 함께 고래를 잡았던 그런 에피소드. 되게 흥미로운 에피소드였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관계가 여기에서 드러나죠. 그리고 3장에서는 콜로세움에서 멸종한 북아프리카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어쨌든 코끼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인간의 욕심 그리고 전쟁의 역사 속에서 코끼리들끼리 뭔가 싸우고 그러다가 멸종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스스로 길들어 슬픈 동물이라는 은여우, 보노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인간까지 함께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노보와 은여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그리고 공생하는 그런 관계에서 진화했다라는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인간도 사실은 그렇게 스스로 길들인 거 아닌가라는 물음을 작가가 제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축적해왔던 물음을 쭉 보다 보면 길들임과 지배 사이 과연 누가 누구를 지배한 것인가. 우리는 인간이 동물을 지배했다라고 그동안 생각해왔는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가축화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게끔 하는 질문을 던지고요. 지배와 피지배의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여기서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챕터입니다. 일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 책이 전체적으로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만나기 시작했는가에 맞아요.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온 것도 개와 인간이 처음에는 사냥을 할 때 같이 협업하는 구조였던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게 그 늑대개 가설이라는 건데 이런 협력 관계 그리고 이제 또 혹은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였다가 어떻게 이제 착취하는 일방적인 구조로 바뀌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에서 쭉 담아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개 이야기가 처음에 이건 되게 사실 좋은 시절, 좋은 황금기, 시절. 네. 황금기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저는 이
그 내용 중에 특히 개와 인간이 함께 하면서 서로의 육체가 바뀌게 조금씩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근데 특히 내용 중에 이제 인간의 눈이 이렇게 까만색 눈동자가 있고 그 옆에 하얀 흰자위. 공막이라고 하는 하얀 공막이 있는데 흰자위 흰자위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이제 되게 포유류 야생 포유류들은 이게 다 까만색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짙은 네. 어두운 색. 네. 왜냐하면 이제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면 나의 적이 그쵸. 제가 이쪽으로 보는구나라고 네. 하면서 미리 피하거나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흰자위가 원래는 보통 다 짙은 색이라는 거예요. 뭐 아마 유인원을 생각해 보시면 네, 그런 맞아요. 모습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인간은 굉장히 시각 정보에 아무래도 우리 되게 약한데 어찌됐건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하얀 공막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보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이게 개들과 협업할 때 너무 좋은 구조였던 거예요. 맞아. 개들이 인간이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이런 어떤 지시를 눈으로 이제 내릴 수 있게 됐고 개들도 그걸 통해서 같이 사냥을 해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인간의 몸도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 내용 중에 일부라 가지고 저는 그 하얀 공막 이야기가 맞아요. 되게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사장의 그 유형성숙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귀가 늘어지고 꼬리가 말리고 얼룩 무늬가 생겼다. 저희 강아지가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나는 무늬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 네. 무늬가 어떻게, 그러니까 좀 더 뭐랄까 상대방에게 좀 포용해주고 싶어하는 어떤 심리를 일으키는가? 그게 무늬하고도 연결이 있었단 말이야. 약간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인간이 약간 미적인 거에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더 예뻐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얼룩말도 예뻐하잖아요. 말보다. 그러니까 왜 한참 그런 얘기는 많이 돌았었잖아요. 그 동물들 보면은 새끼들이 굉장히 귀엽게 생겼잖아. 다 동글동글하고 네. 눈도 동그랗고 코도 동그랗고 입도 동그랗고 동글동그랗게 생긴 게 결국 적으로부터의 위험을 보호하려고. 그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DNA의 축적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점점 더 인간 친화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들도 서로를 위해 서로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다라는 설정들 그런 가설들 되게 흥미로웠는데 네. 저는 이 책 보면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어. 라는 책도 너무 많이 네, 오버랩 맞아요. 됐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뭐 자기 가축설이라던가 그리고 뭐 보노보 이야기. 보노보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 진짜 말 그대로 그 시선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것들도 점점 지나가면서 내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선을 보여주게 되고 하는 그런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들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이 책하고 굉장히 많이 오버랩해서 읽어 내려갔던 것 같아요. 보노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눈 마주치면 그쵸. 섹스한다고. 근데 나는 그 화가 났을 궁금하긴 해. 때도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인간들이 일부 일처제를 고집을 하게 되면서 네. 서로 그 욕구를 참는 거.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프리섹스를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히피들이 그래서 예전에 프리섹스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나는 왠지 근데 그래도 평화와 마약 그리고 섹스. 근데 왠지 또 이래도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결국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히피들은 쓰리썸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니 좀 궁금하긴 했어. 그런 포인트들이. 정말 그런 것들. 싸움이라고 하는 건 근데 뭐 말하자면 욕망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성욕 말고도 식욕 맞아. 뭐 다른 욕구들이 있을 있겠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성욕은 해결돼도 다른 걸로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상대적으로 보노보가 그런 관계를 평화의 지향하기 때문에 언어로 섹스를 쓰니까 네. 이게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그걸 상상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나를 화나게 했어. 이리 와. 누워. 이런 느낌인 거잖아.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좋은 방법 네. 같긴 해.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그래 생각해 보면 내 거야. 근데 이거는 꼭 어떤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이건 내 거야라고 선을 긋는 순간부터 저는 논쟁이 벌어지고 소유욕. 네,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 이거는 물질도 그렇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쵸. 트로이 전쟁도 어. 여자 하나 때문에 그렇게 그러네. 난리 났었는데. 그러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를 한 사람이 한 가지를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좀 확장해 나간다는 거에서 보노보의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관찰해서
보여주는 것들 굉장히 흥미로웠다. 하지만 우리 관계가 그게 가능할까? 우리 사회에서?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점점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많아지고 나만 소유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삭막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노보를 배워야겠네요. 맞아요. 암컷 중심 교과서에서 그들의 다양한 섹스 방법 결국엔 다시 돌아가서 히피 문화가 다시 부활하는 건가요? 아 진짜. 근데 일부가 이제 끝나면서 되게 이제 결국에는 가축화되는 걸로 이게 끝이 나잖아요. 맞아요. 이게 협력 관계였다가 결국에는 소유가 되고 가축화가 되는 데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이런 문장을 쓰는 거예요. 인간은 소유물인 동물에게 잔혹하게 굴다가 불현듯 동물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미친 이중 인격자가 된다. 오, 저 맞네. 그거 완전 공감해가지고 적어놨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닌 줄 알았어요. 보름님이 그런 그래서 결국 뭐 다양한 방식으로 뭐 협업도 하고 뭐 여러 관계를 맺다가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에 의해서 종속되게 되면서 이들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이야기 2부에서 계속 점점점 점점점. 너무 연결고리를. 흥미롭다. 그런데 우리 기자님께서는 2부를 선택하지 않고 왜 3부를 선택하신 거죠? 저는 그냥 3부 약간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 버렸네요. 네. 근데 이제 2부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짧게만 말씀을 네. 드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물이 어떤 식으로 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가면서 아주 극단적인 방식의 착취를 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근데 이제 막 산업혁명 같은 게 일어날 때니까 운송수단에서조차 일단 동물에게 굉장히 많이 그렇지. 의지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를테면은 여기 되게 재밌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19세기 중반까지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동물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웃돌았다. 그러니까 고래기름 같은 걸 통해서 맞아. 불도 피우고 말과 마차를 통해서 이동도 하고 그리고 소와 돼지고기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산업혁명을 일으킨 원천적 에너지는 역설적으로 동물의 기반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어떻게 부흥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장식 축산에 네.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 그리고 이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기 위해서 동물해방 전선 등등 급진적인 이제 동물권 운동 진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이들은 근데 정말 온전히 정의롭기만 한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한 뭐 문제 제기. 그쵸. 옥자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막 맞아요. 사람 때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실 정말 저도 되게 정말 예민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우리가 그런 운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가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그쵸. 어렵다고 저도 맞아요,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챕터 자체만도 참 흥미롭다고 음, 생각을 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뭐 다양한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동물들이 착취당하는 이야기가 2부에 담겨 있고요. 3부는 이 착취를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변화를 꾀하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속칭 동물 영웅 이야기. 네. 두둥. 하지만 중요한 거 잔혹사가 붙어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네. 사례가 나오네요. 네, 얘기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튼 저도 사실 이 내용들은 되게 신기했어요. 동물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다? 어떻게 그런 게 있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늘 동물은 인간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고 이 친구들 지금 너무 힘들고 인간이 다 너무 잘못됐고 하지만 동시에 이 고통받는 동물을 구할 수 있는 건 이제 구원자인 인간이야. 같은 이 프레임이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작동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동물권 운동에서도 이 프레임으로 주장해 왔던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구할 수 있는 거지 동물이 스스로 역사를 바꿀 수 있나?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챕터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동물원에 있던 고릴라, 하람베와 빈티주아라고 하는 이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고릴라 하람베는 어느 날 사육장에 어린아이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구경을 하던 관객 중에 누군가가. 그래서 이 친구가 저 아이를 뭐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공격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여튼 그 아이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그 아이를 약간 잡아채는 듯한 동작을 취하자 저것은 매우 위험해라고 하면서 사살.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네. 근데 아주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고릴라 빈티주아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어린아이가 떨어진 걸 보고 다른 고릴라들이
오지 못하게 이제 막아주고 이 친구를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출입문 쪽으로 데리고 가서 보호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영웅으로 추앙을 맞아요. 받습니다. 네. 사실 아주 비슷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동물들을 해석하고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영웅이 되었던 인간의 거예요. 해석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하람베의 죽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동물원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잘못된 곳인가. 그리고 왜 저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 인간을 공격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동물원이란 공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물을 어디까지 소유해도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한때는 막 정말 침팬지들이 동물원에서 티파티도 하고 인간들을 맞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유인원의 제1강령이 있어요. 모든 것에서 인간처럼 흉내 내도 되지만 최후에는 인간 같아서는 안 돼. 뭐 티파티를 하는 척하다가 우스꽝스럽게 이 모든 걸 엎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협할 만큼 인간적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럴 경우에 너희는 죽어야 돼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사살의 명분이 있는 거죠. 약간 로봇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AI가 네, 그 인간이 된다면 인간의 특이점, 모습을 한다면 네, 어떨까? 특이점 이상으로 가면은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네. 항상 무서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들은 모두 개별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권을 모든 걸 갖고 통제하는 이 동물원이라고 하는 공간, 이 공간이 과연 이렇게 미화되어도 되는가? 맞아요. 왜 하람베는 저기에 있어야 했던가?라고 하는 어떤 동물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을 촉발시킨 첫 번째 영웅으로 하람베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범고래 틸리쿰인데요. 틸리쿰은 사실 이제 태평양 캐나다에 있는 시랜드라고 하는 이제 수상 수족관에서 2살 때 그곳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을 위해서 맞아. 봉사를 하다가 근데 이 노역이지, 친구가 3번이나 사람의 죽음과 연루되게 돼요. 그래서 조련사가 이제 풀장에서 떨어졌는데 이 조련사를 죽인 경우가 2번이나 있었고 한 번은 이제 뒤늦게 이제 폐간을 했는데도 뒤에 끝까지 남아있던 관객이 이제 다음날 아침 발견됐는데 네. 틸리쿰의 이제 어깨 위인가요? 등 위에 이렇게 얹어진 채로 발견이 되죠. 시신이었던 거죠.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마지막 죽음, 마지막에 이제 조련사 브렌쇼라고 하는 사람이 틸리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틸리쿰과 무려 14년이나 함께 이제 시간을 오래 보냈던. 했는데. 함께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슈가 되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게 이 과정에 대해서 영화 블랙피쉬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저도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보셨어요? 궁금해요. 이거 약간 거의 다큐멘터리인데 대체 왜 틸리쿰은 이런 행동을 했지? 특히 이제 이 시랜드에서는 이게 조련사 잘못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기관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이게 조련사가 자기가 뭐 발을 헛디고 머리를 길게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개인의 잘못이다. 네. 그래서 대체 일이 왜 벌어진 건지를 되게 입체적으로 그린 영화였어요. 근데 여튼 이런 영화를 통해서 도대체 틸리쿰은 왜 그랬을까? 수족관이라는 공간은 대체 어떤 공간이지? 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촉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돌고래라고 하는 존재들은 정말 엄청난 거리를 유영해야 비로소 숨이 트이는 존재인데 네. 이 좁은 곳에서 특히 틸리쿰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이유로 번식용으로 이제 이용이 돼요. 네. 그래서 뭐 쇼를 하는 것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계속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 역할을 해야만 했던 그런 동물이었던 네.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조명되면서 이 시월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돌고래 전시 그리고 공연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운동이 이어지고요. 이게 한국에서도 2013년에서 2015년에 한국에서 이 재돌이 같은 돌고래 야생 방사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시월드 반대 운동을 펼쳤던 미국 동물 단체들이 연대하면서 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틸리쿰이 했던 이 마지막의 어떤 저항이라고 해야 할지 여튼 자기의 그 고통을 표현한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물론 어떤 사람의 희생이 있었지만 인간이 그동안 동물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런 공연 보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돌고래 공연 너무 맞아요. 즐겁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맛있는 거 먹으니까 하는 건데 뭐 그렇게 괴로운 일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수명도 굉장히 짧고 등지러미 같은 게 원래 야생에서 살 때는 꼿꼿한데 여기서 살 때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지느러미가 이게 휘어져 있어요. 네. 사진 보니까 네. 이게 쭉 하고 쳐져 있더라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아주 비윤리적인 만행들이 이제 이야기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돌고래가 얼마나 지능이 높은지, 맞아요. 얼마나 사회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이 얘기되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뭔가 세상을 좀 바꾸는 그런 운동들을 촉발시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롯데타워에는 벨루가가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있지 않아요? 네. 웃는 고래 벨루가. 제주도에서도 봤어요. 아, 제주도의 한화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봤어요. 고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봤어. 근데 이 피부가 이렇게 벗겨져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벗겨져 있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지가 몸에서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냥 뭐 여행지를 정해놓고 간 게 아니어가지고 한번 가볼까 해서 갔는데 보는 순간 어떻게 뭐 좀 마음이 좀 짠하다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고래를. 그래서 그 지느러미에 막 이렇게 벗겨져 있고 피부병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 보이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린이들이 동물을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부모들도 그냥 우리 아이들이 와 하면서 좋아하니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나 죄책감 같은 건 사실 느껴지진 않았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크게 뭐 죄책감을 갖고 가지 않았었고 책을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져 진짜로. 근데 막 우리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맞나요 제목이 네. 정확히? 거기서도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계속 돌고래 자유를 위하여 네. 혼자 1인 시위하고 맞아, 그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이런 운동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튼 뭐 돌고래 글쎄요 당연히 아직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근데 이런 야생 방사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말이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수족관에서만 살 경우에는 야생에서 혼자 살아남을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가 저 친구들에겐 더 좋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냥 무작정 방사하는 것이 맞나? 그게 생각을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을 두고도 그 당시에 되게 이제 그 동물권 단체들끼리 많이 이견이 생기고 서로 좀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워낙 그 푸바오를 사랑하고 지켜보는 입장에서 푸바오의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사망했거든요. 야생 방사를 시켰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 단계인 거죠. 네. 얘네들이 야생에서 살 수 있을까? 그랬는데 나가서 결국 이것저것 주워 먹다가 죽었어요. 아이고, 저런. 어떻게 알겠어? 이걸 먹어도 그렇지,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그렇지. 네. 그런 걸 보면 과연 이 중간에 어떤 지점을 잘 조율해서 갈 수 있을까에 좀더 대한.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였어. 그렇죠. 시작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야생 동물로 사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다. 얘기 들어봤느냐.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건 죽으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두 진영이 여전히 굉장히 갈등적인 그럴 것 같아요. 부분이죠. 잘 찾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고양이도 보면 아기 고양이라고 함부로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데리고 오면 안 되는 아기 고양이의 그런 그 모습들이 좀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잠깐 예. 어디 갔을 뿐인 네. 경우 뭐 이런. 그런 아이들은 데리고 오면은 다시는 엄마가 돌보진 않아서 야생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애를 사람 손을 태우기만 하면은 더 이상 야생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아니 그럼 끝까지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웬만하면 어미가 돌보고 있을 때에는 도움을 주지 말고 그리고 좀 진짜 좀 많이 질병이나 이런 거에 취약한 애들만 구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책에도 보면은 근데 정말 뭐 침팬지들도 그렇고 막 수화 같은 거 이제 뭐 유인원의 뭐 언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이러면서 수화 실컷 가르쳐 놓고 막 집에서 위탁 입양해 놓고 좀 위험한 것 같네. 이제 많이 커서 맞아. 이러면 그냥 막 동물원에 보내거나 아무렇게나 신경도 안 쓰고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그거보다 울 뻔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약간 최대한 야생과 비슷한 어떤 침팬지 보존센터 같은데 간 친구가 한 친구 있고 그 친구가 이제 야생에 가서 다른 침팬지를 만나서 너무 당황.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덜덜덜 하고 있을 때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조금 적응 기간 한 3주만 도와주려고 같이 왔던 인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함께 오랜 시간 머물면서
이 야생에 맞아요.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맞아요. 네. 마지막엔 잘 적응해서 그 친구가 그래도 물론 죽지만 근데 얼마 안 그래도 있어서 죽었어. 얼마 안 돼서 죽었지만 그래도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최선의 다했던 노력 거죠.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라도 뭔가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냥 야생에 던지면 알아서 살겠지, 행복하겠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부 동물 그 자체를 향해서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네. 오 자연스럽다. 제가 이 사부를 좋아했던 이유가 저는 찐 F잖아요. 네. 사람들이 동물을 바라볼 때 얘가 감정이 있을까? 자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과연 뭐 동물이 뭐 어떤 감정이 있겠어? 인간만큼의 어떤 깊은 생각을 하겠어? 뭐 교류를 하겠어? 상호작용을 하겠어? 그러니까 더 쉽게 이제 동물을 쉽게 대하는 거죠. 쉽게 다루고. 근데 사부에서는 아니야. 오히려 인간보다 동물들이 더 의리가 있어. 더 진한 애정을 나눌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저기서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탈레코아와 17일의 장례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래들의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이제 챕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탈레쿠아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어. 여기서 보니까 돌고래 맞죠? 범고래인가? 고래들이 범고래죠. 감호장 사회를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딸 그리고 외손녀들이 같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생활을 한대요.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들 중에는 감호장 사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자도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라이온킹 다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아 가부장 사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고래가. 탈레쿠아라는 고래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은 거죠. 근데 그 죽은 아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등에 업고 그다음에 계속 띄우면서 얘를 보내지 못하고 계속 그 주변을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 모습이 관찰이 된 거죠.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가 무슨 행위를 하는가 봤더니 죽은 그 자기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해가지고 시리에 빠져서 뭐 밥도 안 먹고 계속 그 아이만 죽은 아이만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동료 고래들이 나타나서 먹을 걸 가져다 주고 같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면서 마치 애도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데 이게 무려 17일 동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동물들도 인간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고 맞아. 그 슬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여러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유인원의 이야기. 네.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인원과 인간이 실험 때문에 함께 하게 됐는데 떨어져서 생활했을 때 그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찍 죽음을 맞거나 고통을 받거나 하는 모습들도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자아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맞아요. 자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서울대공원에서 오랑우탄을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이게 거울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거울을 붙여놓고 과연 이게 자기인지 아니면 타자인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실험이 있는데 대체로 많은 동물들이 그 거울을 통해서 그게 본인이고 이게 나고 나의 모습이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동물이 인간에게 종속된 하나의 뭐 물건, 사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관점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F의 입장에서 너무 제 마음을 되게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네. 항상 강아지랑 같이 있다 보면은 어릴 때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강아지는 감정을 공유한다고 생각했어요. 감흥하고 있고 그 환상의 마루나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강아지가 내 품으로 왔다가 다시 뭐 주인을 잃어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살고 그 강아지의 관점으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설정이냐면 이 강아지는 인간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감정을 냄새로 구별을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한테는 슬픈 냄새가 나, 이 사람한테 행복한 냄새가 나. 근데 그게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서 상상을 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치. 그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워낙 후각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네. 인간의 호르몬은 진짜 냄새가 나잖아요. 사춘기 호르몬 냄새도 되게 지독하고. 그렇구나. 지독하고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저는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애도를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라고는 저도 상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고래랑 고릴라를 보고 인간이 특별히 뭐 뛰어난 게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또 하게 너무 되더라고요. 똑같지 않나요? 아니면 더 못할 수도 있고. 혹시 언니들이 바라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 이상적인 어떤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같은 거? 저는 최근에 그 생추어리라고 하는 곳들을 좀 취재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일종의 약간 보금자리 같은 곳인데 뭐 이런 구조를 한 뭐 이를테면 사육곰들을 네. 구조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장식 축산 농장에 있던 친구를 돼지를 뭐 이제 구조해서 계속 뭐 한평생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제 그런 운동이 있고 그런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을 생추어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이 말은 보통 이제 퇴역마, 경주마로 보통은 이제 말들이 쓰임을 다하면 말 고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친구들을 그곳에서 이제 함께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저쪽 강원도 쪽에 화천에 이제 곰 보금자리 공간이 네. 있고 그리고 소들도 있어요. 소들의 생추어리들도 공간이 있고 지금 그 친구들도 이제 구조된 소들인 거죠. 네. 물론 매입의 형태로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돼지 이렇게 크게 이런 공간들이 지금 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동물원에 되게 대안적인 훨씬 더 좋은 이제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실천들을 좀 우리가 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근데 이 생추어리라는 공간에서 중요한 게 동물원은 우리가 언제든 가면 동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이제 내실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어도 내실 문을 닫아놓고 계속해서 사람 앞에 노출되도록 이제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생추어리를 우리가 견학을 간다라고 하면 애들이 없을 수도 있어. 자고 싶으면 내실에 들어가 있고 어딘가 자기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으면 충분히 어딘가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공간이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동시에 뭐 이런 곰생추어리 같은 곳에서 지향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게 사육곰이라는 게 결국 되게 정부에서 이 뭐 여러 농민들에게 이거 쓸개, 담 이거를 돈 벌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많이 좀 키워 이렇게 하면서 국가에서 오히려 장려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쇠퇴를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 사육곰들을 농장주들은 돈 주고 샀으니까 죽일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서 나라가 그래도 사주겠지라고 하면서 애들을 조그만한 철창에 계속 가둬놓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이고. 이 친구들은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짬밥 같은 거 주면 그것만 먹고 조그만한 공간 안에 계속 갇혀서 지금도 국내에는 한 300여 마리 정도가 아직도 그런 상태예요. 꽤 많네요. 네, 그 곰생추어리에서는 지금 한 13마리 정도가 그곳에서 존재하고 있고 이게 방사장 같은 좀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아직 생추어리 단계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되게 지향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사육곰을 만들고 이 사육곰의 역사 안에서 어떤 고통들을 이 친구들이 겪어야 했는가 인간이 어떤 생명체를 어떤 방식으로 좌절시켰는가를 교육시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담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런 공간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더 만들어져서 여러 구조 동물들이 조금 더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러게요 고기는 좀 덜 먹어야겠죠 우리가 그쵸. 또 근데 그런 공간에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럼요. 그쵸? 전부 다 후원을 받고 네. 검색을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해보시면 다 계정들이 있으니까 후원을 또 해주시면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렇게 참여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장 뭐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공간들을 좀 찾아가지고 후원을 하고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네요. 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교육의 역할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족관에 가더라도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얘네가 있기에 너무 좁은 공간이야. 우리가 이걸 보고 마냥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얘기도 하고 동물원도 그래도 에버랜드는 나아요. 제가 좀 가보니까 그래요? 네, 에버랜드는 좀 환경이 나은 편인데 서울대공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치고 사육장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답답해 보여요 아이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아서 저는 정형행동하는 제규어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 같고 아이들을 만약 교육시킬 목적이면은
뭐 학교든 부모든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놀란 게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방과 후 교사로 활동 중이신데 언니네 집에 토끼가 5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토끼가 왜 있어요, 언니? 그랬더니 그거 학교에서 애들한테 만져보라고 교육용으로 데려간다는 거여서 언니 그거 동물 학대잖아 이랬더니 자기도 그래서 만지지는 못하게 하고 하는데 내가 뭐 힘이 있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래도 이게 좀 나아진 거야. 옛날에는 뭐 기니피그, 햄스터 이런 것 뭐 이런 것도 출장 와갖고 만져보게 했다고 돼지도 경험하게 해주는 네.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네. 근데 이거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네. 그거를 학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 저는 되게 이거 민원 넣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카라에 고발한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내가 DM 넣는다 막 그랬거든요. 진짜 문제죠 그거. 네. 출장 체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화제가 되거나 이슈 취재해 주세요. 역시 그래야겠군요. 이놈들. 네. 특히 학교 공간이라는 곳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고 우리는 착취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을 좀 자주 노출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냥 같이 살아가는 존재인데 인간의 시선으로만 동물을 바라보니까 그냥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만들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정말 계속 감시를 해야 돼요. 감시를 하고 알려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불매운동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관심 정도는 가져야 적어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작할 때 이미 다 영업이 됐던 것 같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동물 권력을 읽어보지 않은 언니들에게 이 책을 영업해 본다면 그 5장 이야기들이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기 어떤 정답이 있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그 동물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자는 거야? 뭐 어떻게 그들의 뭐 우리 인간과의 삶에서 뭐 더 적극적인 뭔가를 발휘할 수 있게 해보자는 거야?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이 오부에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말은 곧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 복지, 동물 권리, 생태학 이론이 더는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정치적인 기획이 없다는 데 있다. 고통에 기반한 이론들은 공장식 축산 반대라는 대문자 정치나 채식으로 끝나는 개인적 윤리 지침에 멈춰버리고 만다. 정치학에서 여전히 동물은 소외된 주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비건 막 이런 것도 한창 몇 년 전에 막 붐처럼 많아지고 막 채식 식장도 엄청 많아지고 그러다가 사실은 저는 되게 정체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을 유입시키거나 이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주제들을 계속해서 발굴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거니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동물권 운동에 있어서도 이제 당면한 어떤 과제들을 아까 생추어리 운동도 하고 해나가고 있지만 사실 어떤 대중 운동으로서 어떤 언어들을 우리가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전략들이 좀 부재한 건 아닌가라는 맞아. 생각도 좀 되게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저도 활동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제는 아이들이 동물원을 좋아하니까 물론 동물원에 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대안적인 공간이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정말 다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 안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읽고 싶다, 읽고 싶다. 네, 너무 진짜 이걸로 된 것 같은데요. 진짜. 많이 팔리면 좋겠어요. 제 책은 아니지만. 이 책 표지 보시면 저희 아들이 이거 보고 무섭다 그랬거든요. 그럴 만도. 네. 안 해. 네, 근데 저는 아이들이 무섭다고 하는 그 감정이 우리는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동물들한테만 친숙해 있고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목소리를 내는 맞습니다. 종류의 동물들도
개나 고양이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이게 낯설으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의 역사와 그리고 동물들의 이야기에 좀 귀 기울여 주시면서 단순히 개고양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많은 동물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니 이 책 저는 못 읽으시더라도 도서관에 가시면 369페이지에 사진이 하나 크게 있어요. 이거라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수화 같은 거 가르쳤던 이거 침팬지 진짜. 이제 루시가 이제 그 침팬지 섬에 가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이게 좀 그곳에 같이 머물다가 다시 돌아갔었던 인간 제니스 카터가 다시 이제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뜨거운 포옹을 나누는 사진.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걸 이렇게 찍었을까? 이 사진이 많은 걸 말해준다. 음. 우리도 제니스 카터가 될 수 있다. 저 되게 뭉클했어 이 사진 보면서. 맞아요. 진짜 뭉클했거든요. 정말 뜨겁게 너무나 반갑다는 듯이 안고 있잖아요. 맞아요.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듯이 서로 뭔가 아는 것 같아. 아는 어. 거죠. 감정이 이미 서로 너무 많은 감정들을 나눴고 가족이야. 그냥 가족. 이 사진 반칙이네요. 아 맞아. 반칙입니다. 반칙. 이거 제가 사진 잘 찾아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인스타에 올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덕분에 되게 좋은 책 재밌게 잘 읽었고요. 또 이렇게 또 생산적인 대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구를 구하는 아름답게 만드는 세상을 그런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또 김다현 기자님이 선정한 영화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영화를 준비하셨습니까? 제목을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브로크백 마운틴. 오랜만에 고전 한번 다시 보시죠. 네, 와, 고전.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음. 다음 주에도 할 얘기 너무 많으니까 언니들 브로크백 마운틴 아직 못 본 언니들도 있을 거고 봤는데 잊고 있던 언니들도 있을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거나 새롭게 꼭 보고 저희 팟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